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 21강 행동목록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목록법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 행동목록법을 하시려면 이론은 기본적으로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동목록법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동목록법은 우리 비헤이비어 체크리스트라고도 하는데요. 관찰할 행동의 목록을 여러분 체크하기 이전에 사진에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관찰에 해당되는 안에 그 행동을 보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사용하면 관찰하는데 시간이 절약되고 또 유아의 행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학습 계획과 또 유아의 행동 평가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관찰할 때 기록 양식을 우리가 행동 목록 또는 행동 목록표 비헤이비어 체크리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행동의 리스트이고 기본적인 목적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의 유무만을 확인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행동 목록법 전에 뭐 했죠? 평정척도 하셨죠? 평정척도에는 그 체크리스트하고 다른 게 그 목록 그 간에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동목록법은 100점 만이면 0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의 점수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체크리스트는 교사나 관찰자가 관찰 대상 유아의 단순한 어떤 기술이나 행동 또는 발달 특성을 알아보는 데 쓰이는 관찰 방법이에요. 자, 행동목록법도 왜 관찰 방법이 들어가느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한 학기면 한 학기 1년이면 1년 동안 쭉 아이를 봐오다가 그 관찰한 것을 가지고 아이를 체크하기 때문에 이것이 관찰 방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찰 대상 유아로부터 행동 유무를 확인을 하시고 또 그 기록지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할까요? 그 목적은 첫 번째는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현재의 상태를 평가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입하고 나서 3월달에 막 이거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체크리스트는 그래도 선생님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일화 기록도 하고 표본식 기술도 하시고 또 이제 시간 표지법도 다 하시고 또 사건 표지법도 해보고 평정척도 해보고 맨 나중에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처음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가 발달 상태가 어떻게 다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는 뭐 그 앞전에 이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또 1년을 맡았다든지 그러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전혀 그것도 아닌데 얘가 오자마자 1학기도 안 됐는데 일주일 지나서 이 체크리스트를 한다. 이거는 정말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찰평가에 공부를 하는 것도 이래서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현재 상태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앞에서 이제 이런 걸 다 해보고 한 학기 정도 됐을 때 현재 상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럼 졸업할 때쯤 돼서는 어떤 상태로 이제 변했는가, 이거를 충분히 1년 동안 한 2번만 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이를 다 관찰하시고 선생님 아이에 대해서 발달을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체크리스트는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행동의 출현 유무에 관심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 행동이 출현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얘가 몇 점이냐 중간에 들어가느냐 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 양식은 이 관찰이 되면 yes, 예예 체크를 하시고 아니면 no, 아니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시간에 따른 발달의 변화를 알고자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아이의 기본 생활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자 할 때 학기 초에 기본 생활에 관한 것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기 후 다 지나고 나서 그 말에 다시 한번 이제 기본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해본다든지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아이의 발달을 처음에 애가 입학하자마자 일주일 돼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동 목록부 작성 요양 지침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도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전부 다 이 평가를 할 때는 어떤 교사가 해야 될 지침이 있어.
이 지침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하기가 힘듭니다. 자, 행동목록법이란 이 관찰할 행동의 목록을 사전에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행동목록법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영역별로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관찰하는 이 이제 행동이 거기에 해당될 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관찰 시간이 절약되죠. 또 유아 행동을 쉽게 또 관찰할 수 있죠. 또 그 결과를 학습 계획 및 유아 행동 평가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이제 이것을 그 체크를 하고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지침을 좀 아셔야 되겠죠. 자, 우리 기록 양식 행동 목록, 이 행동 목록표, 자, 이것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 뒤에 이제 제가 사례를 분석해 줄 때 그때 보시면 영역별로 다 돼 있어요. 언어, 인지, 신체, 사회정서 이렇게 5개 영역이 다 나눠서 돼 있으니까 또 연령별로 돼 있어요. 자, 그거는 책이나 또 우리 연구소에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행동의 리스트입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 행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는 교사나 관찰자가 관찰 대상 유아의 단순한 어떤 기술이나 행동 또는 발달 특성을 알아보는 데 쓰이는 관찰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5개 영역의 발달을 하느냐면요. 아이의 발달 특성을 알아보기 때문에 초기에는 발달 특성이 1학기 정도 지나서 이랬는데 마지막 졸업할 때쯤 돼서 내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 발달 특성을 그 변화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쉽다고 해서 아이들 우리 그 평가를 자주 해야 되잖아요. 달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한다. 이거는 정말 넌센스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안 되겠죠. 왜 이 그 관찰하는 이 평가 방법이 13가지나 있겠어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생님들이 배워야 되겠고, 행동목록법은 정확하게 그 쓰일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록지도 선생님이 사전에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준비해 놓으셨다가 A라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선생님이 전체적인 놀이와 아이가 한 학기 동안 있었던 뭐 그런 사례 또 다른 평가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면서 아, 얘는 언어 발달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언어에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얘를 보면서 이거 작성하는 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행동 목록법을 작성하는데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체크리스트는 관찰하기 전에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거 체크리스트 양식을 만드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공장에서 냉장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설명서 보고 여러분은 사용하는 방법 보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만드는 것이 어렵지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 다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문항은 가능한 한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애가 내면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건 전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크리스트 문항에 넣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개발할 때 그런 문항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행동 목록의 문장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목록으로 구성되어야 하고요. 문항 간에 서로 중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중복이 있으면 여기도 이 체크리스트를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는데 뭐를 보고자 하는 건지 이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것 하나만 딱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행동 목록의 문항은요. 일정한 체계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조직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고생 안 하셔도 돼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완전한 문장으로 우리가 조직해서 만들어 뒀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크리스트가 관찰 목적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 자, 관찰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인지를 보면 인지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야지 인지를 보는데 막 언어가 들어있다든지 인지를 보는데 막 그 뭐 신체 운동이 들어있다든지 이러면 이 타정도에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발을 정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동목록법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빨리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안 든다는 거죠. 앞에 우리가 표본식 기술이나 일화 기록할 때는 기술로 해서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체크리스트는요, 정말 선생님이 한글만 알면, 그리고 아이가 노는 이 발달을 어느 정도 봐서 알고 있으면 그냥 체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편리하고 시간이 덜 들리고 하여튼 뭐 기록하는데도 어렵지 않다 이거죠. 자, 관찰 대상 유아 행동 유무를 빨리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장점이죠. 그리고 노력이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평원식 기술처럼 막 이거 기술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요약 정리한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는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체크를 해서 얘가 언어 발달이 대충 뭐 어떻게 발달이 됐다 이런 거를 보는 거지,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막 이거를 또 기술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얘를 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 체크리스트는 유아의 행동을 계속적 누가적으로 작성 사용함으로써 행동 발달 단계 및 유아의 개인적인 발달을 이거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이 누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계속적이고 누가적이라는 것은 한 번만 해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아이가 내가 지속적으로 이 아이의 언어 발달을 좀 보고자 한다면 3월 달에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했다가 4월 달에 했다가 5월 달에 했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계속적이고 누가적인데,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그렇게 막 자주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편리해서 이제 막 원장님이 하라 그러니까 막 이거 체크리스트만 이제 해대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체크리스트보다는 그때는 발달을 좀 어느 정도 아이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발달이 변화를 가져왔나 보려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보다는 평정척도가 훨씬 좋습니다. 평정척도는 얘가 중간에 들어가는데 중간보다 떨어졌는지 그 상위로 갔는지 그걸 다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고 평정척도가 즉 있는 거기 때문에 평정척도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하면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자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관찰은 특별한 훈련 없이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체크리스트는요, 선생님이 글씨만 알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글씨를 아는데 대상 아이가 어느 정도 발달했는가는 선생님이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관찰과 선생님이 이 평가 문항을 읽을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단점은요, 행동의 출현의 유무는 볼 수 있지만 질적인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인 정보를 보려 그러면 디스크립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본식 기술을 하든지 일화 기록을 하든지 이 서술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서술식으로 하지 않는 다른 평가는 행동의 유무는 알 수 있지만 질적 변화, 양적 변화는 알 수 있지만 질적 변화는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행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인과관계를 보려 그러면 서술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행동 목록표를 사용하기에 이 행동 목록표란 체크리스트 그 자체는 쉽지만 이 문항을 작성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언어 발달 같으면 우리가 교육과정에 있는 언어 발달을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과정을 배제한 이 기록지 이런 거는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유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육과정에 언어 발달이면 언어가 다 포함이 돼야 되고요. 또 사회성 발달 같으면 사회관계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되고, 또 정서 발달을 보려 그러면 예술 경험에 가는 게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들어있지 않으면 이걸 뭐하러 하겠어요. 그래서 이 작성하는 것이 교육과정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다 교육과정이 바뀌는 이 정보를 다 입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용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행동 목록표는 특별한 훈련이 없이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록 양식,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록 양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단점이니까 자료로서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록 양식이 체계적이고 분명한 행동의 지표를 가지고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체계적이지 않고 분명한 행동의 지표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점을 알아봤고요. 이 행동 목록법의 이제 관찰 양식을 우리가 하나는 언어 발달, 또 하나는 인지 발달, 신체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기록지를 넣어놨는데요. 언어 발달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 2세 언어 발달을 이제 체크리스트 한다 그러면 만 2세의 아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한 이야기, 노래 듣기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갔냐면 의사소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높낮이와 세기, 말소리 이것도 다 언어 발달이 말하기에 들어가죠. 짧은 이야기, 노랫말 이것도 다 언어 발달이 말하기에 들어갑니다. 그림책 읽어주고 집중해서 듣는다 이건 듣기에 들어가죠. 우리가 의사소통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돼 있잖아요. 물론 우리 3, 4, 5세는 이제 초등학교 교육과정하고 연결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만 5세 뒤에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래도 우리 리트레시라 그러면 네 가지를 봐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 범주가 이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를 만드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듣기만 다 한다 그러면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어디서 보겠어요. 그래서 한 항목에 우리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는 이 세 의 항목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 체크리스트 문항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참 이 밤새서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교육만 받으면 하실 수 있으니까 이 교육을 잘 받으시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두세 단어로 그 사물의 이름, 특성, 사건 등 걸 반복해서 표현한다는 게 말하기죠. 소유의 개념이 나타내면서 소유격을 사용해서 말한다. 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누구의 것 이런 거 소유격 다 말하기죠. 세 단어 이상을 사용해서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다. 이 그 많이 세가 되면 전보식의 문장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전보 문장처럼 3 내지 4개의 단어를 이어서 말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발달이라는 거예요. 2세 발달, 언어 발달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00개 정도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봤는데 옛날 책에는 만 3세가 1000개 어휘를 사용하는 게 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요 언어 발달이 너무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3세가 정도 되면은 2000 단어 이상의 어휘를 애들이 쓰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 2세 돼도 1000개 정도 이 어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넣고요. 어문과 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죠. 묻죠, 그죠? 또 부정문을 아무데나 부정문을 붙여서 또 말을 합니다. 말하게 들어있죠. 또 노래, 또 운율, 손유의 이런 거 여기는 다 뭐가 들어있냐면 가사도 들어있고 말이 들어있잖아요. 단어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하는 거 이것도 말하기에 다 상관이 있는 거고요. 물론 듣기도 다 들어있어요. 듣기, 말하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노랫말을 가지고 읽으면 또 읽기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발달이 확실히 맞는 거죠. 의사소통에 들어가죠. 또 단순한 생각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을 말한다. 말하는 거죠. 자, 시제가 혼란되어 나타납니다. 이거는 정확해요. 2세 아이들은요. 어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온다인데 어제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체크할 때 yes, no만 해놓으면요. 어머 얘가 시제가 혼란돼서 나타나는데 과거의 시제가 혼란돼서 나타나는지 미래 시제가 혼란돼서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고란을 두고 과거의 시제는 정확하게 하지만 미래 시제는 못한다. 이렇게 해서 비고란이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그 발달을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 시제를 완벽하게 쓰는 건 언제인지 또 다시 한번 여러분 평가하시면 돼요. 자, 글자를 읽는 흉내를 낸다. 이거 읽기죠. 원하는 것은 말로 요구한다. 말하기죠. 발음으로 말하기를 시도한다. 말하기죠. 상황에 맞는 말하는 이거 다 말하기죠. 그림책에 있는 그림과 내용에 관심을 보인다. 이거는 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에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읽잖아요. 읽기에 들어가고요. 동화책, 그림책, 북일창도 다 읽기예요. 그림에 있는 사물의 이름을 부르며 읽는다. 이거는 읽기죠. 친숙한 그림 환경, 인쇄물을 보고 읽는 흉내를 낸다. 이것도 마찬가지 읽기예요. 자, 이제는 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세 아이들이 쓰기가 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끼적거리기는 가능하잖아요. 예, 글씨처럼 글적거리기, 끼적거리기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나는가. 또 글자의 기초가 되는 모양을 구분한다. 글자가 우리 한글 같으면은 자음 모음 이제 이런 글자고 영어 같으면 알파벳인데 그런 기초가 나타나면 이건 쓰기에 관한 거죠. 의도적으로 끼적거리기를 하려고 엄마나 정리 좀 막 그리고 막 이때 되면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하잖아요. 이거 다 쓰기의 발달이라는 거죠. 글의 형태를 보고 끼적거리를 한다. 이거 다 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읽고 말하고 듣고 쓰기 이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2세 발달과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표준 그 교육과정에 있는 그 표준 보육 과정의 내용을 지금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공부할 발달과합이 있어요. 2세 발달과합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요런 행동 목록을 제대로 넣은 문항이 들어있는 시트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수업을 하면서 이걸 다 그냥 공개를 했어요. 이 같이 여러분들이 유아교육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이거를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잠도 잘 안 자고 고생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수혜자예요. 인지 발달은 사물을 세는 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비교급 더 많다, 더 작다, 더 크다, 뭐 약간 뭐 이런 비교급이 들어갑니다. 이거 다 인지죠. 또 시제 중에 과거, 현재, 미래가 언어 발달도 되지만 인지 발달이 됩니다. 전후, 앞뒤, 좌우 이런 것도 전부 다 인지 발달이죠. 순수 아는 거, 또 색깔의 이름을 5가지 이상 아는 거, 또 소수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세는 거, 또 같은 도형을 찾는 거, 퍼즐을 6조각 정도 이렇게 맞추는 거, 위치와 방향에 관한 거, 동서남북 이런 어휘를 사용하는 것도 전부 다 인지 발달에 들어갑니다. 자, 도형도 기본 도형은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요. 또 고리를 이렇게 3개 이상을 이렇게 연결해서 끼울 수 있는가, 또 두 물체를 서로 이렇게 크기를 비교하는 거, 또 길이 측정하고 비교하는 거, 2개의 물체를 보고 이것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거 다 가능해요. 왜냐면 애들이 비교급을 쓸 수 있으니까요. 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물을 나열을 하는 거죠. 1대1 대응 할 수 있고요. 또 2-3가지 기준에 따라서 사물을 서열하는데, 이제 서열화를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이렇게 해서 3개까지 서열화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패턴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또 이제 같은 거 짝 짓는 거, 또 주변 환경, 사물에 호기심 갖는 거, 이거는 인지지만 과학에 관한, 자연에 관한 거죠. 자연도 인지에 들어가니까요. 또 그걸로 탐색하는 거 과학이지만 인지죠. 또 친숙한 물체나 물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거 과학이지만 인지죠. 동물의 이름을 5가지 이상 아는 거 이것도 과학이지만 인지예요. 또 자신의 신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것도 과학 영역에 들어가지만 인지예요. 낮과 밤을 구분하고 날씨,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도 과학이고 자연이지만 인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생활 주변에 간단한 도구에 관심을 갖는 것도 과학이지만 인지에 들어가죠. 또 도구를 사용해서 밥을 먹는다. 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 이게 전부 다 과학이지만 인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지에는 과학과 수학이 같이 연결됐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뒤에 또 만 2세 체크리스트 신체 발달이 들어있고요. 또 사회정서 발달도 들어있고 그 뒤에 이제 그 안 했는 거는 제가 각 발달 체크리스트 이 했던 것을 만 3세, 4세, 5세 이렇게 분석을 해줄 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행동 목록법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체크리스트는 하기 쉽지만 여러분이 이제 관찰하고 평가하기는 쉽지만 이 평가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쉽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평가지가 교육과정이 다 제대로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트지로 아이들을 평가를 하면 교육과정 평가하는 데서 손색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 3, 4, 5세를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연구소에는 만 1세에서 5세까지 전체적인 이 체크리스트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연구소로 연락을 하시고 또 교재에는 전체적인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교재를 잘 보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